대한민국 한 해 실종 신고 건수는 7에서 8만 건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누르시고 꼭 공유해 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06년 7월 14일 금요일 부산 해운대의 여름 밤 공기는 무더웠습니다. 습기가 피부에 달라붙는 그런 날이었죠. 연극 강사 이소연은 학원 건물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32살 결혼한 지 이제 막 8개월이 된 신혼의 몸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선생님. 학원장이 건네는 인사에 이소연은 피곤한 미소로 답했죠.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연속 수업은 언제나 체력을 바닥내게 만들었습니다. 발성 연습부터 동작 지도까지 온몸으로 가르치는 일이었으니까요. 이소연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10시 15분. 남편 박준호는 지금쯤 식당에서 막바지 정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준호가 운영하는 작은 일식당은 밤 11시까지 영업을 했거든요. 신혼부부지만 함께하는 저녁 시간은 늘 부족했습니다. 이소연이 퇴근할 때 준호는 가장 바쁜 시간이었고, 준호가 집에 올 때면 이소연은 이미 잠들어 있곤 했죠. 괜찮아. 주말엔 같이 있을 수 있잖아. 이소연은 혼잣말로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해운대의 야경을 보며 이소연은 문득 배가 고파졌죠. 점심 이후로 제대로 먹은 게 없었거든요. 수업 중간에 먹은 초코바 1개가 전부였습니다. 집 근처 정류장에 내렸어요. 아파트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이소연은 편의점 앞을 지나다 멈췄죠. 환한 불빛 아래 진열된 라면 코너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하나만 먹고 자야겠다.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냉방이 시원하게 느껴졌어요. 이소연은 라면 코너를 천천히 둘러봤죠. 신라면, 너구리, 안성탕면. 고민하다가 결국 평소에 즐겨 먹던 신라면 2개를 집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하나는 내일 아침용이었죠. 과자 코너로 이동했어요. 새로 나온 감자칩이 눈에 띄었습니다. 망설이다가 그것도 하나 집었죠. 준호가 좋아하는 맛이었거든요. 새벽에 들어와서 배고플 테니까요. 3,600원입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편의점 직원이 말했어요. 더우신데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비닐봉지를 들고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24평짜리 신혼집이 있는 곳이었죠. 12층 건물에 총 100여 가구가 사는 중형 아파트였어요. 이소연과 준호는 8층에 살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계단으로 올라가기엔 너무 피곤한 밤이었죠. 로비에 들어섰어요. 경비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경비원 아저씨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이소연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아저씨도 손을 들어 화답했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위쪽 천장에 달린 카메라가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죠. 이소연은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았어요. 늘 있던 것이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가 내려왔습니다. 문이 열렸죠. 안으로 들어가 8층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닫히고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층수를 알리는 전자음이 하나씩 올라갔죠. 2층, 3층, 4층.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머리가 조금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땀으로 화장도 번져 있었죠. 씻고 자야지. 7층을 지나 8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복도로 나왔죠. 8층은 6가구가 살았습니다. 이소연의 집은 802호, 복도 끝에서 2번째였어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현관 불을 켰습니다.
조용한 집이었죠. 준호가 없으니 당연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에어컨을 켜고 싶었지만 참았죠. 전기세가 부담스러웠거든요. 대신 선풍기를 틀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에 닿았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편의점 봉지를 식탁 위에 놓았죠. 라면을 꺼내봤어요.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방으로 가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라면을 넣고 스프를 풀었어요. 3분만 기다리면 됐습니다. 이소연은 냉장고를 열어 계란 하나를 꺼냈죠. 라면에 넣으려고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여보, 집에 잘 들어갔어? 응, 지금 라면 끓이는 중이야. 미안해. 오늘도 늦게 들어갈 것 같아. 손님이 아직 좀 있어. 괜찮아. 조심히 들어와. 응. 너무 늦게까지 안 자고 기다리지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소연은 잠시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대화 목록에 준호 이름만 가득했죠. 다른 사람과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친구들과도 멀어졌거든요. 라면이 다 익었어요. 불을 끄고 그릇에 담았습니다. 계란도 올렸죠. 식탁에 앉아 천천히 먹었어요. 텔레비전을 켤까 하다가 그냥 조용히 먹기로 했습니다. 한 그릇을 다 비웠어요. 국물까지 마셨죠. 그릇을 설거지하고 싱크대를 닦았습니다. 부엌을 정리하고 나니 벌써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선풍기 바람을 쐬며 멍하니 있었죠. 문득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쿵쿵거리는 소리였습니다. 9층에 한 달 전쯤 이사 온 사람이었죠. 어떤 사람인지 본 적은 없었어요. 인사를 나눈 적도 없었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다시 조용해졌죠. 이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샤워를 해야 했습니다. 욕실로 들어가 물을 틀었죠. 따뜻한 물이 몸을 감쌌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머리를 말리고 화장대 앞에 앉았죠.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스킨과 로션을 바르며 생각했죠. 내일은 쉬는 날이야. 토요일이었습니다. 준호도 식당 문을 닫는 날이었죠. 함께 있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눈을 감았죠. 잠이 스르르 왔어요. 준호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깊은 잠이었습니다. 그때 이소연은 몰랐죠. 이 평범한 밤이 마지막 평범한 밤이 될 거라는 걸요. 새벽 2시 30분 같은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박준호가 타고 있었죠. 34살 이소연보다 2살 많은 남편이었어요. 식당 냄새가 배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한 다리가 묵직했죠. 주머니에 손을 넣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어요. 층수가 하나씩 불이 들어왔죠. 8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복도로 나왔죠. 현관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내려다 문득 멈췄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복도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용한 것 같았죠. 준호는 고개를 들어 복도 끝을 봤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분 탓이겠거니 생각하며 문을 열었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어요. 거실에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었죠. 식탁 위에 편의점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 감자칩이 들어 있었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맛이었죠.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소연이 자기를 생각해서 사온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봉지를 들고 소파에 앉았어요. 과자를 뜯어 하나 입에 넣었습니다. 방문이 닫혀 있었어요.
이소연이 자고 있는 거겠죠. 준호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깨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과자를 다 먹고 부엌에 가서 물을 마셨어요. 그때였습니다. 위층에서 또 발소리가 들렸죠. 이번엔 더 크게 들렸어요. 뭔가 끄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준호는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9층이었죠. 누가 이사 왔다더니 신경 쓰이긴 했지만 피곤이 더 컸습니다. 준호는 욕실로 가서 간단히 씻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봤죠. 눈밑이 거뭇거뭇했습니다. 수면 부족이었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소연이 자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고요했죠. 준호는 조심스럽게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소연의 등을 바라봤어요. 사랑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소연은 듣지 못했죠. 준호는 눈을 감았어요. 곧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해운대의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죠. 아파트의 100여 가구가 모두 잠들어 있었어요.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은 이미 금이 가 있었죠. 누군가는 잠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었죠. 그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소연도, 준호도, 경비원도, 이웃들도요. 모두가 평범한 하루가 끝났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때론 평범한 일상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그 순간 무언가는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7월 16일 일요일 오후 4시 이소연의 어머니 김미숙은 딸에게 세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꺼져 있었죠. 불안감이 커졌어요. 토요일 저녁부터 연락이 안 됐거든요. 이상하네. 소연이가 전화를 안 받을 리가 없는데. 김미숙은 남편을 재촉했습니다. 부산까지 차로 1시간 거리였어요. 서둘러 집을 나섰죠.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막연한 불안이 아니었어요. 모성 본능이 뭔가 잘못됐다고 경고하고 있었죠. 해운대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실에 들렀어요. 802호 이소연 씨 아시죠?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보셨나요? 경비원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글쎄요. 금요일 밤에 들어가시는 건 봤는데 그 이후론 못 봤어요. 남편분도 새벽에 들어오셨고요. 나간 건 못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제가 쭉 여기 있었는데 안 지나가셨어요. 김미숙은 남편과 함께 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을 꽉 쥐었어요. 제발 아무 일 없기를 바랐죠. 복도를 지나 802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죠. 여전히 조용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연아, 엄마야. 문 열어봐.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김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야, 있니? 문 좀 열어줘. 침묵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손잡이를 돌려봤어요. 잠겨 있었죠. 김미숙은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상 상황이라고 설명했어요. 10분 뒤 직원이 열쇠를 들고 올라왔죠. 문이 열렸습니다. 김미숙이 제일 먼저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소연아.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 라면 봉지가 놓여 있었죠. 컵도 하나 있었습니다. 김미숙은 방으로 달려갔어요. 침대가 정돈돼 있었습니다. 이불이 깔끔하게 개져 있었어요. 화장대도 평소처럼 정리돼 있었죠. 하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욕실을 확인했어요. 역시 아무도 없었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김미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편이 부엌을 살폈어요. 냄비가 싱크대에 있었죠. 설거지가 돼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죠. 현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신발장을 봤어요. 이소연의 운동화와 샌들이 있었습니다. 준호의 구두도 있었죠. 외출할 때 신는 신발들이었어요. 신발이 다 있어. 어디 간 거야? 관리사무소 직원이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김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을 설명했죠. 경찰이 곧 오겠다고 했습니다. 30분 후 형사 2명이 도착했어요. 김동수 형사와 이재민 형사였습니다. 김동수 형사가 집안을 꼼꼼히 살폈죠.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됐습니까? 토요일 저녁부터요. 평소엔 매일 통화했거든요. 김동수 형사는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이재민 형사가 물었어요. 부부 사이는 어땠습니까? 다툰 적 있나요? 아니요. 아주 좋았어요. 신혼이잖아요. 싸울 이유가 없었어요. 김동수 형사가 식탁 위 라면 봉지를 받습니다. 영수증이 들어 있었어요. 편의점 영수증이었죠.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7월 14일 금요일 밤 10시 20분. 이게 마지막 외부 활동인 것 같습니다. 이재민 형사가 냉장고를 다시 열어봤어요. 우유 유통기한을 확인했죠. 야채 상태도 봤습니다. 금요일 이후로 문을 안 열었네요. 상한 것도 없고. 김동수 형사가 침실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어봤어요.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죠. 여행 가방도 그대로였습니다. 짐을 싸간 흔적이 없네요. 계획적으로 떠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베란다로 나갔어요. 8층이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죠. 떨어진 흔적은 없었어요. 난간도 멀쩡했습니다. 경찰은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801호부터 시작했어요. 50대 주부가 나왔죠.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에 이상한 소리 들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조용했어요. 저희는 일찍 자서. 803호는 빈집이었습니다. 804호에는 젊은 남자가 살았어요. 직장인이었죠. 저도 몰라요. 금요일엔 야근하고 토요일 새벽에 들어왔거든요.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805호는 노부부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소리? 글쎄, 귀가 어두워서 잘 모르겠네. 806호는 아이 둘을 키우는 가정이었습니다. 주부가 고개를 저었죠. 애들이 시끄러워서 다른 소리는 잘 안 들려요. 미안해요. 모든 집을 다 돌았지만 단서가 없었습니다. 김동수 형사는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7층도 확인했죠. 역시 아무도 몰랐습니다.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어요. CCTV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모니터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화면이 여러 개 있었어요. 아파트 곳곳이 비쳤죠. 로비, 엘리베이터, 주차장, 복도. 총 18대의 카메라였습니다. 금요일 밤 10시부터 보여주세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10시 25분 이소연이 로비로 들어왔어요.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8층 버튼을 눌렀어요. 여기서 끊기네요. 8층 복도에도 카메라 있나요? 각 층 복도엔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과 계단에만 있어요. 김동수 형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영상을 계속 돌렸어요. 새벽 2시 30분 박준호가 나타났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8층으로 올라갔어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 영상을 빨리 돌렸습니다. 토요일 하루 종일, 일요일 오전까지 두 사람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에도, 계단에도, 주차장에도요. 이상하네요. 분명 안에 들어갔는데 나온 기록이 없어요. 이재민 형사가 말했습니다. 비상계단은요? 거기 카메라 없나요? 있습니다.
각 층 계단 입구마다 있어요. 비상계단 영상도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어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8층 계단을 이용한 사람은 없었죠. 김동수 형사는 팔을 꼈습니다. 생각에 잠겼어요. 주차장도 다시 봅시다. 주차장 영상을 돌렸습니다. 차들이 드나들었죠. 하지만 이소연과 준호의 모습은 없었어요. 그들의 차도 그대로 주차돼 있었습니다. 분리수거장은요? 거긴 카메라가 없습니다. 직접 가봅시다. 지하 분리수거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쓰레기 봉투들이 쌓여 있었어요. 냄새가 고약했죠. 형사들이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의심스러운 건 없었어요. 다시 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김동수 형사가 천장을 봤죠. 환기구가 있었습니다. 작았어요. 사람이 들어갈 크기가 아니었죠. 9층도 확인해야겠습니다. 9층으로 올라갔어요. 802호 바로 위 집이었습니다. 902호였죠. 초인종을 눌렀어요. 반응이 없었습니다. 옆집 901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나왔어요. 옆집에 누가 사나요? 한 달쯤 됐나? 젊은 남자 혼자 사는 것 같던데. 인사도 안 하고 말이야. 이름이나 직업은요? 몰라.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 항상 모자 쓰고 다니더라고. 최근에 보셨어요? 글쎄, 며칠 전? 정확히 모르겠네. 김동수 형사는 관리사무소에 902호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뒤졌어요. 월세 계약이에요. 한 달 전에 들어왔고, 이름은 김영수, 31살. 직업은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네요. 연락처 있나요? 휴대전화 번호 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꺼져 있었어요. 계속 연결을 시도했죠.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보증금 받으셨죠? 신분증 확인은요? 당연히 했습니다. 복사본도 있어요. 신분증 사본을 받았습니다. 얼굴을 확인했어요. 평범한 인상이었죠. 특징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김미숙은 802호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남편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경찰이 찾을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김미숙은 알고 있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요. 딸의 신발이 현관에 그대로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요. 김동수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일단 실종 신고 접수했습니다.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딸 꼭 찾아주세요. 제발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김미숙은 딸의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이불에서 이소연의 냄새가 났죠. 샴푸 향이었습니다. 소연아, 어디 있니? 엄마한테 와. 대답은 없었습니다. 밤바람이 베란다 커튼을 흔들었어요. 달빛이 방 안을 비췄죠. 그 순간 김미숙은 느꼈습니다. 딸이 이 집에 없다는 걸요. 이 집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 데려간 거라는 걸요. 하지만 어떻게 데려갔을까요? 18대의 카메라를 피해서요.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요. 해운대의 밤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죠. 등대 불빛이 깜빡였어요. 하지만 802호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내내 켜져 있었죠. 그 불빛은 기다림이었어요. 혹시 문이 열리고 이소연과 준호가 돌아올까 하는 간절한 기다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날도 그 다음 날도요. 실종 이틀째. 부부는 여전히 사라진 채였습니다. 7월 18일 화요일 오전 부산경찰청 수사관은 바빴습니다. 이소연과 박준호 부부 실종 사건이 언론에 알려졌거든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김동수 형사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사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18대의 카메라에 잡히지 않고 사라진다는 게 말이 안 됐죠. 형사님, 이거 보세요. 이재민 형사가 신문을 들고 왔습니다. 일면에 사건이 실려 있었어요. 제목이 눈에 띄었죠. 신혼부부 아파트서 집단 증발, CCTV에도 없어. 기사를 읽었습니다. 사실관계는 정확했어요. 하지만 추측성 내용도 있었죠. 계획적 실종 가능성, 부부 갈등설, 심지어 외계인 납치설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수사에 방해가 됩니다. 김동수 형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울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경찰청 광역수사대였어요. 김동수 형사님이십니까? 사건 받습니다. 혹시 일본 고토맨션 사건 아십니까? 고토맨션요? 네. 비슷한 패턴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동수 형사는 컴퓨터를 켰어요. 검색창에 고토맨션을 입력했죠.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2000년 일본 도쿄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어요. 24살 여성이 맨션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찍혔죠. 하지만 나오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결국 옆집에서 시신이 발견됐어요. 범인은 옆집에 살던 30살 남자였습니다. 피해자가 귀가하는 걸 기다렸다가 복도에서 납치했죠. 자기 집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살해했습니다. 김동수 형사의 등에 땀이 흘렀습니다. 패턴이 똑같았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만 있고 나오는 장면은 없다는 점이요. 재민아, 이것 봐. 이재민 형사가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기사를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범인은 아파트 안에 있다는 얘기네요. 맞아. 같은 건물 주민일 가능성이 높아. 김동수 형사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902호 김영수를 동그라미 쳤어요. 한 달 전 이사 온 남자였죠. 사건 후 연락이 안 되는 남자였습니다. 김영수를 찾아야 해. 얘가 열쇠야. 오전 11시. 두 형사는 다시 해운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902호 앞에 섰어요. 여전히 조용했죠. 관리사무소에서 열쇠를 받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가구가 거의 없었죠.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 생활 흔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김동수 형사가 방을 살폈어요. 옷장을 열어봤죠. 옷이 몇 벌 걸려 있었습니다. 평범한 옷들이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비어 있었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음료수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식기도 거의 없었죠. 컵 2개, 접시 2개. 최소한의 생활만 한 흔적이었어요. 여기서 제대로 산 게 아니네요. 뭔가 숨어 지낸 것 같은데. 이재민 형사가 침대 밑을 확인했습니다. 먼지만 있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봤죠. 볼펜 하나, 메모지 한 권.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시간대였습니다. 오후 10시, 새벽 2시 30분. 김동수 형사가 다가왔어요. 이건 뭐지? 이소연 씨와 박준호 씨가 귀가한 시간이에요.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김영수는 부부의 생활 패턴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였죠. 휴지통을 뒤졌습니다. 영수증들이 나왔어요. 편의점, 식당, 약국. 날짜를 확인했죠.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였습니다. 그 이후는 없었어요. 7월 15일 이후 영수증이 없네요. 사건 다음 날부터요. 김동수 형사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를 확인했어요. 칫솔이 없었죠. 수건도 없었습니다.
급하게 떠난 흔적이었어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8층 베란다가 보였죠. 이소영과 준호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시야가 확보됐어요. 여기서 아래층을 관찰했겠네요. 이재민 형사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통신사에 김영수의 통화 기록을 요청했어요. 법원 영장이 필요했죠.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 경찰청으로 돌아왔습니다. 김동수 형사는 팀장에게 보고했어요. 902호 김영수가 강력한 용의자입니다. 피해자들의 생활 패턴을 감시했던 정황이 있어요. 팀장이 물었습니다. 신원 확인은 됐나? 신분증 사본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인지 확인 중입니다. 빨리 찾아. 시간이 중요해. 오후 4시 신분증 조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짜였어요. 김영수라는 이름의 31살 남자는 존재하지 않았죠. 위조 신분증이었습니다. 역시 처음부터 숨을 생각이었던 거야.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얼굴 사진을 배포했어요. CCTV 분석팀에도 협조를 요청했죠. 부산 전역의 CCTV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해운대 버스터미널 매표소 직원이었어요. 뉴스에서 본 사람 같은데요. 7월 15일 토요일 아침에 서울행 표 끊어갔어요. 확실합니까? 네. 모자 쓰고 마스크 했는데 얼굴이 비슷했어요. 현금으로 계산했고요. 김동수 형사는 바로 달려갔습니다. 버스터미널 CCTV를 확인했어요. 7월 15일 오전 9시 남자가 나타났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체격이 김영수와 비슷했습니다. 서울로 도망쳤어. 서울청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서울 터미널 도착 CCTV도 확인했어요. 남자가 내렸죠. 하지만 인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추적이 끊겼어요. 밤 10시 김동수 형사는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벽에 붙은 사건 관계도를 봤어요. 이소영과 박준호의 사진이 가운데 있었죠. 그 주변에 김영수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넌 누구냐? 왜 그들을 노렸지? 답은 없었습니다. 김영수의 과거도 알 수 없었어요. 위조 신분증으로 들어왔으니까요. 진짜 이름도 나이도 출신도 모두 불명이었죠. 이재민 형사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형사님, 좀 쉬세요. 내일 다시 해요. 쉴 수가 없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부부가 어딘가에 있을 텐데.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었죠. 그중 어딘가에 답이 있을 거였습니다. 7월 19일 수요일, 언론이 더욱 들끓었습니다. 용의자가 특정됐다는 소식 때문이었어요. 기자회견이 열렸죠. 김동수 형사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현재 김영수로 추정되는 인물을 추적 중입니다. 제보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피해자들은 살아있습니까?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일본 고토맨션 사건과 유사하다는데 사실입니까? 패턴이 비슷한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정할 순 없어요.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김동수 형사는 복도로 나왔어요. 김미숙이 기다리고 있었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형사님, 제 딸 찾을 수 있죠? 김동수 형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확신이 없었거든요. 고토맨션 사건의 결말을 알고 있었어요. 피해자는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었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김미숙이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제발이요. 우리 소연이 살려주세요. 그날 밤 김동수 형사는 꿈을 꿨습니다. 이소영과 박준호가 어둠 속에서 손을 뻗고 있는 꿈이었어요.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었죠.
하지만 닿을 수 없었습니다. 거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깨어났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4시였죠. 꼭 찾아야 해. 반드시.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동이 트려면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김동수 형사는 알고 있었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요. 문제는 그 진실이 너무 늦게 오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해운대의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밀려왔다 밀려가고, 밀려왔다 밀려가고, 끝없이 반복됐죠.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요.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 어딘가에서 진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월 21일 금요일 오전, 김동수 형사의 책상 위로 봉투 하나가 배달됐습니다. 발신이 넘는 익명의 편지였어요. 찢어 열었죠. 안에는 사진 한 장과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박준호와 한 여자가 있었어요. 손을 잡고 웃고 있었죠.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뒷면에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1999년 겨울, 준호와 나경. 메모를 읽었습니다. 필기체로 휘갈겨 쓴 글이었죠. 박준호의 과거를 조사해 보세요. 정나경이란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수상합니다. 김동수 형사는 이재민 형사를 불렀습니다. 이것 봐. 누가 보낸 거지? 제보자 같은데요. 왜 익명으로 보냈을까요? 모르겠어. 일단 정나경을 찾아봐야겠어. 박준호의 지인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연락했어요. 몇 번의 통화 끝에 한 명이 입을 열었죠. 정나경이요? 준호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였어요. 둘이 정말 오래 사귀었거든요. 얼마나요? 고등학교 때부터 한 10년? 결혼 직전까지 연락했다던데. 김동수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준호 씨 결혼할 때 정나경 씨는 어땠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때쯤 해외 나갔다고 들었는데 통화를 끊었습니다. 정나경의 주민등록을 조회했어요. 33살 박준호보다 1살 어렸죠. 2004년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캐나다에 있으면 용의선상에서 제외인데 이재민 형사가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형사님, 이거 보세요. 2006년 3월에 한국 입국했어요. 이혼하고 돌아온 것 같은데 현재 주소는 등록된 주소가 없네요. 신고 안 한 것 같아요. 김동수 형사는 정나경의 사진을 출력했습니다. 여권 사진이었어요. 긴 생머리에 갸름한 얼굴이었죠. 눈매가 날카로웠습니다. 오후 2시 박준호의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당연했죠. 주인이 실종됐으니까요. 옆 가게 사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준호 씨 아시죠? 혹시 정나경이란 여자 아세요? 나경이요? 알죠. 예전에 몇 번 봤어요. 준호 여자친구였잖아요. 최근에 본 적 있으세요? 사장님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기억을 더듬었어요. 있어요. 한 달쯤 전인가. 저녁 시간에 식당 앞에 서 있더라고요. 안으로 들어가진 않고 그냥 보기만 하던데. 혼자였나요? 네. 한참 서 있다가 갔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였어요. 김동수 형사는 메모했습니다. 6월 중순쯤이었죠. 김영수가 902호에 입주한 시기와 비슷했습니다. 그 이후론요? 못 봤어요. 그날 한 번뿐이에요. 식당을 나왔습니다. 이재민 형사가 말했어요. 정나경과 김영수가 같은 인물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여자잖아. 신체 조건이 안 맞아. 그럼 공범?
김동수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있었어요. 정나경이 김영수를 고용했거나 협력했을 수도 있었죠. 저녁 6시 정나경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받았습니다. 법원 영장을 받아 통신사에서 받아온 자료였어요. 펼쳐봤죠. 3월부터 5월까지는 통화가 많았습니다. 여러 번호들이었어요. 하지만 6월부터 급격히 줄었죠. 그리고 7월 10일 이후로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전화를 안 쓰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숨은 것 같은데 통화 상대 중 한 명에게 전화했습니다. 정나경의 친구였어요. 나경이요? 연락 안 된 지 오래됐어요. 무슨 일 있어요? 혹시 최근에 만나셨나요? 아니요. 캐나다에서 돌아온 뒤로 한두 번 봤는데 그게 다예요.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어떤 점에서요? 친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혼하고 온 거 아시죠? 남편한테 맞고 살았대요. 정신적으로 많이 상한 것 같았어요. 준호 얘기만 나오면 울었거든요. 박준호 씨 얘기를요? 네. 자기가 떠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준호가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했다는 게 너무 괴롭다고. 김동수 형사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동기가 보였어요. 질투와 원망이었죠.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죠? 6월 초쯤이었어요. 그때 이상한 말 했어요. 준호가 행복하게 살면 안 된다고. 자기만 불행한 건 불공평하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동수 형사는 벽에 사건 관계도에 정나경의 사진을 붙였어요. 빨간 실로 박준호와 연결했죠. 밤 9시 정나경이 머물렀던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숙박업소, 고시원, 원룸을 뒤졌어요. 부산 전역을 수색했죠. 다음 날 오전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광안리 쪽 원룸 주인이었어요. 뉴스에서 본 여자 같은데요. 6월에 한 달 계약했어요. 현금으로 받았고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원룸은 허름했어요. 1층 끝방이었죠. 주인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7월 초에 나갔어요. 보증금도 안 받아가고 그냥 갔더라고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쓰레기통에 뭔가 남아 있었죠. 김동수 형사가 장갑을 끼고 꺼냈습니다. 사진들이었어요. 찢어진 사진들이었죠. 조각들을 맞춰봤습니다. 박준호와 이소연의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얼굴 부분이 칼로 긁혀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집착이에요. 벽을 살폈습니다. 무언가 쓴 흔적이 있었어요. 지워졌지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각도를 바꿔봤습니다. 글씨가 보였어요. 돌려줘. 이재민 형사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거 완전히 범행 동기잖아요. 침대 밑을 확인했습니다. 먼지 속에서 영수증 하나가 나왔어요. 편의점 영수증이었죠. 날짜를 봤습니다. 7월 14일 금요일 밤 9시. 사건 당일이에요. 그것도 사건 1시간 전. 편의점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해운대 아파트 근처였어요. 정나경이 그날 밤 그곳에 있었다는 증거였죠. 오후 3시 그 편의점을 찾아갔습니다. CCTV를 요청했어요. 점주가 흔쾌히 내줬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7월 14일 밤 9시 5분. 정나경이 들어왔어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지만 얼굴이 보였죠. 음료수를 하나 집었습니다. 계산하고 나갔어요. 방향을 봐요. 아파트 쪽으로 가고 있어요. 김동수 형사는 확신했습니다. 정나경이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요. 어쩌면 직접 저지른 것일 수도 있었죠.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정나경의 사진을 배포했어요. 은행 계좌도 추적했죠. 하지만 7월 15일 이후 사용 내역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잠적했어요. 계획적이에요.
저녁이 됐습니다. 김동수 형사는 사무실에서 파일을 정리했어요. 정나경의 과거를 더 파고들었죠. 캐나다 현지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혼 사유를 확인했어요. 답변이 왔죠.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 정신과 치료 기록 있음,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 김동수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나경도 피해자였어요. 하지만 그 고통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이유가 될 순 없었죠. 밤 11시,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정나경은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이소영과 박준호는 어디 있을까요? 살아 있을까요? 답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퍼즐 조각은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어요. 김영수와 정나경. 두 사람의 관계. 그 연결고리만 찾으면 진실이 보일 거였습니다. 해운대의 밤바다는 고요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죠. 등대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 아래 어딘가에 답이 있었습니다. 묻혀있는 답이요. 찾아내야 할 답이었죠.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빨리요. 사건 발생 일주일째였어요.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갔죠. 하지만 김동수 형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딘가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 희망을 버릴 순 없었습니다. 형사로서도 인간으로서도요. 정나경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권 사진 속 날카로운 눈매가요. 그 눈 속엔 뭐가 있었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절망이었을까요? 아니면 광기였을까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였어요. 반드시요. 7월 28일 금요일. 사건 발생 2주째였습니다. 김동수 형사는 벽에 붙은 사건 자료들을 바라봤어요. 이소영과 박준호의 웃는 얼굴, 김영수의 흐릿한 CCTV 사진, 정나경의 날카로운 눈매. 모든 조각이 있었지만 완성되지 않는 퍼즐이었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소였어요. 정나경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7월 16일 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여권은 다른 이름이지만 얼굴 인식 시스템에 걸렸어요. 김동수 형사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확실합니까? 98% 일치합니다. 위조 여권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위치는 태국에서 출국 기록이 없습니다. 아직 그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전화를 끊자마자 태국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국제 공조 수사였죠. 하지만 시간이 걸렸어요. 절차가 복잡했거든요. 이재민 형사가 새로운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형사님, 정나경 통장 내역 나왔어요. 6월 20일에 500만 원이 인출됐습니다. 현금으로요. 500만 원이면 누군가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야. 김영수에게 준 거 아닐까요? 김동수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나경이 김영수를 고용했을 가능성이었죠.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어요. 연결고리가 필요했습니다. 오후 2시 제보 전화가 또 걸려왔습니다. 서면 쪽 모텔 주인이었어요. 뉴스에서 본 남자랑 여자가 6월 말에 여기 왔었어요. 하루 묵고 갔는데 이상했거든요. 뭐가 이상했죠? 말을 안 하더라고요. 둘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방에만 있다가 갔어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모텔은 낡았어요. CCTV가 있을지 걱정됐죠. 다행히 입구에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영상을 확인했어요. 6월 28일 김영수로 추정되는 남자가 들어왔죠.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어요. 10분 뒤 정나경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눈빛만 교환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공범이 맞아요. 계획을 짠 거예요.
다음 날 체크아웃 장면도 있었습니다. 정나경이 먼저 나갔어요. 김영수는 30분 뒤에 나왔죠. 따로 움직였습니다. 들키지 않으려는 의도였어요. 모텔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방 청소할 때 뭔가 남은 거 없었나요? 글쎄요. 깨끗했어요. 쓰레기도 다 가져갔더라고요. 하지만 침대 시트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주인이 창고에서 세탁 전 시트를 가져왔어요. 감식반을 불렀습니다. 시트에서 머리카락 2가닥이 발견됐죠. DNA 검사를 의뢰했어요. 결과가 나오려면 며칠 걸렸습니다. 저녁 6시, 김동수 형사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어요.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죠.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김미숙이 찾아왔어요. 얼굴이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형사님, 제 딸 찾으셨어요? 김동수 형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입니다. 죄송합니다.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살아있다고 해주세요. 제발.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죠. 김동수 형사는 말을 잃었습니다. 위로할 말이 없었거든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곧 소식 드리겠습니다. 김미숙이 돌아갔습니다. 휘청거리는 뒷모습이었어요. 남편이 부축했죠. 김동수 형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8월 2일 화요일,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머리카락 1가닥은 김영수의 것이었어요. 다른 1가닥은 정나경의 것이었죠. 확실한 물증이었습니다. 공범 관계 확정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이소연과 박준호의 행방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살아있을까요? 태국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나경을 찾았다는 소식이었어요. 방콕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숨어 있었죠.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송환 절차 진행 중입니다. 일주일 뒤면 한국에 올 거였어요. 김동수 형사는 질문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꼭 물어봐야 할 것들이었죠. 8월 10일 수요일, 정나경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수갑을 찬 채였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2사람을 어디 숨겼습니까? 정나경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죠.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부산으로 이송됐어요. 조사실, 김동수 형사가 정나경과 마주 앉았습니다. 정나경은 초췌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죠. 정나경 씨, 7월 14일 밤 어디 있었습니까? 침묵이었습니다. 해운대 아파트 근처 편의점에서 당신을 봤습니다. CCTV에 찍혔어요. 정나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거기 갔어요. 준호를 보고 싶었어요. 왜요? 사랑했으니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10년을 사귀었어요. 결혼하자고 약속했죠. 근데 제가 캐나다 간 사이에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했어요. 배신이었어요. 김동수 형사는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해를 입힌 겁니까? 아니에요. 정나경이 소리쳤습니다.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보고만 싶었어요.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요. 아파하고 싶었어요. 김영수는 누굽니까? 정나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몰라요. 모텔에서 같이 있었잖아요. DNA도 나왔어요. 그 사람은 제가 고용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정나경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 뒤에 입을 열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먼저 접근했어요. 인터넷에서요. 준호 얘기를 올렸더니 메시지가 왔죠. 복수를 도와주겠다고. 김동수 형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계속하세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근데 자꾸 연락이 왔어요. 계획이 있다고, 준호를 혼내줄 수 있다고. 전 약했어요. 마음이 약해졌죠. 그래서 만났습니까? 네. 한 번만요. 모텔에서 만났어요. 그 사람이 계획을 말해줬어요. 근데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거절했죠. 무슨 계획이었습니까? 정나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너무 끔찍해요. 말하세요. 두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정나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납치라고 했어요. 둘을 데려가서 숨기겠다고, 고통을 주겠다고, 전 싫다고 했어요. 그렇게까지 하긴 싫었거든요. 그런데 왜 도망쳤습니까? 무서웠어요. 그 사람이 정말 실행할 줄은 몰랐어요. 뉴스를 봤어요. 제가 연루될까봐 도망쳤죠. 김동수 형사는 책상을 쳤습니다. 그럼 김영수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연락처도 바뀌었어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소연 씨와 박준호 씨는 어디 있습니까? 모른다니까요. 정나경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테이블에 얼굴을 묻었어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제발 믿어주세요.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나경은 더 이상 아는 게 없었어요. 김영수의 본명도 연락처도 거처도 몰랐죠. 김동수 형사는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이재민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막다른 길이야. 김영수를 못 찾으면 끝이야. 정나경은 기소할 수 있나요? 방조제 정도. 직접 범행은 아니니까. 증거가 약해.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어요. 별이 보였죠? 김동수 형사는 하늘을 봤습니다. 어디 있는 거야? 살아는 있는 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별들만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2008년 1월, 사건은 미제로 분류됐습니다. 김영수는 찾지 못했어요. 이소연과 박준호도 발견되지 않았죠. 정나경은 방조제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동수 형사는 사건 파일을 상자에 넣었습니다. 미제 보관함에 들어갈 파일이었어요. 손이 떨렸죠. 미안합니다. 끝까지 찾지 못해서 상자를 닫았습니다. 먼지가 날렸어요. 2025년 7월 14일. 사건 발생 19년째입니다. 김미숙은 80이 됐어요. 휠체어를 타고 있었죠. 남편은 3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운대 아파트 앞. 김미숙은 매년 이날이면 이곳에 왔어요.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소연아, 엄마야. 올해도 왔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르지 않는 눈물이었어요. 어디 있니? 대답 좀 해줘. 엄마 목소리 들리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흩날렸어요. 옆에서 젊은 형사가 지켜봤습니다. 김동수 형사의 후배였어요. 사건 파일을 다시 들춰보고 있었죠. 할머니, 제가 꼭 찾아드리겠습니다. 김미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고마워요. 근데 이젠 늦었어요. 전 곧 딸한테 갈 거예요. 그런 말씀 마세요. 괜찮아요. 기다렸어요. 오래 기다렸죠. 해가 졌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죠. 김미숙은 하늘을 봤습니다. 소연아, 엄마 간다. 조금만 기다려. 바람이 대답했습니다. 부드럽게요. 그날 밤 해운대의 바다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 비밀이 묻혀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요. 어쩌면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비밀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시간이 걸려도요. 그게 한 해든 10년이든 100년이든요.
왜냐하면 진실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숨길 순 있어도 지울 순 없으니까요. 그리고 누군가는 계속 찾을 겁니다. 기억할 겁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그날 이소영과 박준호는 분명히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집으로 갔을까요? 그 질문은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아 있습니다. 답을 기다리며요.